제갈량이 주인공인 새로운 삼국지 1장 은둔의 끝. 나는 오늘도 변함없이 호미로 밭을 갈았다. 촉촉하게 젖은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이 고요하고 평온한 시간이 참으로 좋았다. 세상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이곳 오두막에만 머물러 있었다. 황건적의 난 이후 천하는 혼란에 빠졌다. 그곳은 거대한 도살장으로 변해버렸다. 형주의 이 작은 오두막 안에서 살면서 나는 세상을 멀리서만 관찰하고 있었다. 책을 읽고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때로는 농사를 지으며 하루를 보냈다. 26이라는 나이가 결코 젊지만은 않다고 느끼는 요즘이 되었다. 선생님, 또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소동이 조심스럽게 내게 말을 건넸다. 그는 내 제자이자 유일한 친구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나 있었다. 나는 손에 쥐고 있던 호미를 내려놓았다. 이번에는 누가 찾아온 것인가? 유비라는 이름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벌써 세 번째 방문이라고 하더군요. 내 가슴이 이유 없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유비라는 이름은 이미 들어본 적이 있었다. 한나라 황실의 먼 후손이라고 칭하며 의협심으로 백성의 민심을 얻었다는 인물. 관우, 장비와 도원결의를 맺었다고 하며 작은 군벌로 성장해가고 있다는 그 사람. 하지만 벌써 세 번째 방문이라니 놀라웠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번 거절을 당하면 다시는 이곳을 찾아오지 않는 법이었다. 두 번째 거절은 모욕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세 번째라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지금 밖에 서 계신 것인가? 예, 눈 속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는 창밖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한방눈이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었다. 한 사내가 오두막 앞에 홀로 서 있었다. 가끈도 제대로 매지 않은 채로 말이다. 눈을 온몸으로 맞으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나이는 40 중반쯤 되어 보였다. 나보다 거의 20살이나 많아 보였다. 키는 제법 크고 귀가 유달리 길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눈빛이 특별했다. 그 눈빛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절박함과는 다른 것이었다. 단순한 겸손함과도 달랐다. 그것은 진심 어린 간절함이었다. 세상을 구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백성을 살리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그 절절하고 고독한 마음이 느껴졌다. 들어오시라고 전해주게. 소동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당연한 반응이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지금까지 수십 명의 방문객을 모두 한 명도 예외 없이 거절해왔으니까 말이다.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유비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다. 눈이 그의 어깨를 하얗게 적시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깊이 절을 올렸다. 초야에 묻혀 계신 현자를 뵙게 되어 이 유비는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 보였다. 나는 그에게 자리를 권했다. 먼 길을 오셨을 텐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따뜻한 차나 한잔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소동이 따뜻한 차를 정성스럽게 가져왔다. 유비는 두 손으로 찻잔을 조심히 받았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만 있었다. 오두막 안에 긴 침묵이 흘러갔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다. 눈 내리는 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렸다. 오두막 안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선생께서는 왜 세상에 나오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감히 여쭤봅니다. 유비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미 예상했던 질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모두가 나에게 똑같이 묻는 질문이었다. 재능을 왜 숨기고만 계시느냐고 말이다. 천하를 바로잡을 힘이 있지 않느냐고. 나올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솔직하게 그에게 답을 했다. 유비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천하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선생?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나를 향한 분노는 아니었다. 세상을 향한,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였다. 유 장군, 당신은 정말로 왜 저를 찾아오신 것입니까? 진심을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닙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좌우로 저었다. 제가 정말로 묻고 싶은 것은 다릅니다. 당신은 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유비는 한참 동안을 침묵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찻잔을 쥔 그의 손이 떨렸다. 저는 두렵습니다, 선생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을 했다. 목소리가 갈라지는 것이 느껴졌다. 관우와 장비라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목숨을 함께할 의형제들이 제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매번 실패만 해왔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40 중반의 장수가 나 같은 젊은이의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여포에게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조조에게 의지했다가 버림을 받았습니다. 형주로 도망쳐 유표에게 의탁했습니다. 저는 그저 패배자일 뿐입니다, 선생.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거짓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허세나 가식도 전혀 없었다. 그저 한 인간의 솔직함만이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 유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을 이었다. 백성들의 절망스러운 눈빛을 봤습니다. 굶주림에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을 봤습니다. 전쟁에 가족을 잃은 여인들을 봤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늙은 노인들을 봤습니다. 저는 한나라 황실의 후예입니다, 선생. 혈통은 매우 미약하지만 그래도 말입니다. 그래도 한나라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피로 저 사람들을 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지혜가 없고 계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찾아온 것입니다, 선생님. 이번이 벌써 3번째 방문입니다. 4번이든 5번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100번이라도 찾아올 것입니다, 선생. 그가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이마를 깊이 대었다. 부디 이 유비를 도와주십시오, 선생. 아니, 저를 도와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오두막 안이 조용해졌다. 눈 내리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나는 창밖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하늘이 무겁게 흐려져 있었다. 세상이 어둠에 잠겨 있다는 것을 알았다. 조조는 북쪽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었다. 손권은 강동에서 기반을 다지고 있었다. 유표는 형주에서 안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유비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 땅도 없고 군대도 없고 기반도 없었다. 단지 2명의 의형제와 무너져가는 이상, 그것만이 그에게 남아있을 뿐이었다. 왜 내가 나서야만 하는 것인가? 나는 속으로 수없이 자문을 해봤다. 조조를 섬기면 부귀영화가 보장될 것이다. 손권을 섬기면 안정된 삶이 보장될 것이다. 하지만 유비는 줄 수 있는 게 없었다. 고난과 시련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패배와 좌절만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말이다. 그런데도 나는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다. 일어나십시오, 유장군. 내가 조용히 말을 건넸다. 유비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렸다. 눈물로 범벅이 되어버린 얼굴이었다.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책상 위에 천하지도를 펼쳐놓았다. 형주, 익주, 강동, 중원이 보였다. 천하가 손바닥 위에 펼쳐져 있었다. 천하를 셋으로 나누어야만 합니다. 유비의 눈이 크게 커졌다. 조조는 이미 중원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손권은 강동의 패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세력을 정면으로 막을 순 없습니다. 하지만 틈새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주를 손으로 가리켰다. 형주는 천하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으로는 중원과 맞닿아 있는 곳이고 동으로는 강동과 접해 있는 곳이며 서로는 익주로 이어지는 곳입니다. 형주를 얻고 익주를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천하 삼분지계를 완성하셔야 합니다. 유비는 지도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손이 형주 위를 천천히 움직였다. 하지만 유표는 제 친척이기도 합니다. 형주를 빼앗으란 말씀이신 것입니까? 나는 천천히 고개를 좌우로 저었다. 빼앗는 게 아닙니다. 보호하는 것입니다. 유표는 늙었고 아들들은 무능합니다. 조조가 남아하면 형주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장군. 그리고 백성들을 구해내셔야 합니다. 유비는 한참 동안을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번뇌가 가득했다. 의리와 현실 사이에서 그는 갈등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유비라는 사람의 본질이었다. 냉혹한 계산이 필요한 순간에도 말이다. 인간의 도리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어쩌면 그래서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선생님, 선생께서는 저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것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유비가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잠시 멈칫하고 말았다. 패배자입니다, 유 장군. 나는 솔직하게 답을 해주었다. 유비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패배자이십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패배자가 있습니다. 주저앉는 사람과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유 장군은 일어서는 사람이십니다. 유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었다. 저와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선생? 그가 간절하게 물어왔다. 나는 창밖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눈이 그쳤다.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치고 있었다. 26해 동안 나는 이 오두막 안에서만 세상을 멀리서 관찰만 해왔을 뿐이었다. 안전했고 편안했고 고요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살아있는 게 아니었던 것이다. 그저 존재하고만 있었을 뿐이었다. 함께 가겠습니다, 유 장군. 내가 또렷하게 답을 해주었다. 유비가 벌떡 일어나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전쟁터를 누비고 다닌 장수의 손이었다. 나의 손은 부드럽고 매끄러웠다. 책만 읽어온 선비의 손이었다. 이 두 손이 만나는 순간이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었다. 천하삼분지계의 시작이 되는 것이었다. 촉한 건국의 시작이 되는 것이었다. 아니, 내 인생의 진짜 시작이었다. 문을 나서며 나는 생각에 잠겼다. 나는 왜 그를 선택했던 것일까? 조조의 명석함도 아니었고 손권의 안정감도 아니었다. 유비의 불완전함을 선택했던 것이다. 어쩌면 그 불완전함이 가장 인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고 할 수 있다. 나 역시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말이다. 완벽한 전략가가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하는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이다. 유비와 나는 말없이 걸어갔다. 눈 덮인 길을 따라 걸어갔다.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함께 간다는 것만으로도 말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고 생각했다. 뒤에서 소동이 짐을 꾸려 따라오고 있었다. 관우와 장비가 말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서 경계심을 읽을 수 있었다. 당연한 일이었다. 나는 아직 증명되지 않은 존재였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시간이 증명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줄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말이다. 발소리만이 눈 위에 찍혀갔다. 우리의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장 신뢰의 시작. 관우와 장비는 나를 믿지 않았다. 그들의 눈빛에서 그것을 읽을 수 있었다. 당연한 일이었다고 생각했다. 나는 아직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 채로 그저 말만 앞세우는 선비에 불과했으니까. 관우는 말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긴 수염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청룡 언얼도를 든 그의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다. 언제든 나를 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듯이. 장비는 더욱 노골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나를 훑어보았다. 이런 책 읽는 놈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무례했다. 하지만 나는 화를 내지 않았다. 장비 선생님께 무례하게 굴지 마라. 유비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장비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입을 다물었다. 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다. 우리는 형주성으로 향하는 길을 걷고 있었다. 눈 덮인 길은 험하고 미끄러웠다. 나는 말을 타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걸어서 가는 것을 선택했다. 소동이 내 옆에서 함께 걸어주었다. 선생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소동이 걱정스럽게 물어왔다. 그는 관우와 장비의 적대적인 눈빛을 느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 소동아.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전쟁터에 나가본 적이 없었다. 책으로만 병법을 익혔을 뿐이었다. 과연 내가 그들을 이끌 수 있을까? 과연 내 계책이 통할 수 있을까? 선생, 유비가 말에서 내려 내 옆으로 왔다. 그는 나와 함께 걸으며 말을 이었다. 형제들이 무례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나와 함께 수많은 전장을 누벼왔습니다. 그래서 말보다는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전쟁터에서는 말이 아니라 결과가 중요했다. 아무리 훌륭한 계책이라도 실패하면 소용없었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이라도 증명되지 않으면 무의미했다. 이해합니다, 유 장군. 나는 조용히 답했다. 그들의 신뢰를 얻는 것은 제 몫입니다. 유비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의 손에서 온기가 느껴졌다. 감사합니다, 선생.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는 사흘을 걸어 형주성에 도착했다. 성문 앞에는 유표의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를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유비가 앞으로 나서서 말했다. 나는 유비요. 유표공을 뵙고 싶소. 군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잠시 후 한 명이 성 안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추운 바람을 맞으며 기다렸다. 한참이 지나서야 군사가 돌아왔다. 유표공께서 만나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성 안으로 들어갔다. 형주성은 생각보다 컸다. 백성들이 거리를 오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없어 보였다. 전쟁의 그림자가 이곳에도 드리워져 있었다. 유표는 대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나이가 많아 보였고 병색이 짙었다. 하지만 여전히 위엄은 남아 있었다. 유비 오랜만이구나. 유표가 반가운 듯 말했다. 유비가 깊이 절을 올렸다. 유표공,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럭저럭 지내고 있네. 자네는? 떠돌고 있습니다, 공. 유비가 솔직하게 답했다. 유표의 시선이 나에게로 향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제갈량이라는 이름의 선비입니다. 유비가 나를 소개했다. 천하삼분지계를 제게 말씀해 주신 분입니다. 유표의 눈빛이 변했다.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천하삼분지계라. 흥미롭군. 나는 앞으로 나서서 절을 올렸다. 유표공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자네가 그 유명한 복룡 선생인가? 나는 놀랐다. 내 벼로를 알고 있었다.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유표가 웃음을 터뜨렸다. 수소문을 좀 했지. 형주의 은둔 선비. 조조도 손권도 모두 자네를 탐냈다더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표가 계속 말을 이었다. 그런데 왜 유비를 선택한 것인가? 조조를 택했다면 천하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손권을 택했다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조조는 천하를 얻을 것입니다, 공. 손권은 강동을 지킬 것입니다. 하지만 유비 장군은 천하를 구할 것입니다. 유표의 눈빛이 흔들렸다. 천하를 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한나라를 되살린다는 뜻입니다. 나는 또렷하게 답했다. 조조는 한나라를 이용할 것입니다. 손권은 한나라를 무시할 것입니다. 하지만 유비 장군은 한나라를 지킬 것입니다. 유표는 한참을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말이구만. 하지만 말뿐인 것 아닌가? 관우가 앞으로 나섰다. 유표공의 말씀이 옳습니다. 선생은 아직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장비도 거들었다. 그렇소이다. 말만 번지르르 하지. 나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증명하겠습니다. 유비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선생, 무슨 말씀을? 조조가 곧 남아할 것입니다, 유 장군. 나는 유표를 바라보며 말했다. 형주는 그의 첫 번째 목표가 될 것입니다. 유표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떻게 그것을 아는가? 조조는 중원을 평정했습니다. 이제 그의 눈은 남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형주를 얻으면 강동을 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것인가? 유표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손권과 동맹을 맺으셔야 합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형주와 강동이 손을 잡아야만 조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유표가 고개를 저었다. 손권을 믿을 수 없네. 그는 야심가이지. 그래서 유비 장군이 중간에 서야 합니다. 나는 유비를 바라보았다. 장군께서 형주와 강동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관우가 냉소를 지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런 일을 합니까? 힘이 아니라 명분입니다. 나는 관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유비 장군은 한나라 황실의 후예입니다. 그 명분이 가장 큰 힘입니다. 장비가 비웃었다. 명분으로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명분으로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답했다.
사람을 얻으면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대청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유표, 유비, 관우, 장비. 그들의 눈빛이 나에게 쏠려 있었다. 선생, 유표가 입을 열었다. 자네의 말이 맞는지 어떻게 증명하겠는가?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석 달 안에 조조가 움직일 것입니다. 그때 제 말이 맞는지 틀렸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관우가 물었다. 만약 틀렸다면 어쩔 것입니까? 제 목을 내놓겠습니다. 나는 담담하게 답했다. 유비가 놀라 소리쳤다. 선생,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나는 이미 결정했다. 이것이 그들의 신뢰를 얻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했다. 내 목숨을 걸어야만 그들이 믿을 것이었다. 장비가 웃음을 터뜨렸다. 재미있군. 좋다. 석 달을 기다리겠소. 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다. 유표가 한숨을 쉬었다. 알겠네. 석 달을 기다려보겠네. 우리는 유표가 마련해준 숙소로 향했다. 작은 집이었지만 따뜻했다. 소동이 짐을 풀고 있었다. 유비가 내 옆에 앉았다. 선생,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목숨을 거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위험하지 않으면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 장군, 저를 믿어주십시오.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조조는 반드시 움직일 것입니다. 유비가 한참을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선생. 믿겠습니다. 밤이 깊어갔다. 나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다.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다. 내가 과연 옳은 선택을 한 것일까? 석 달 안에 조조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나는 목숨을 잃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확신했다. 조조는 반드시 움직일 것이다. 역사가 그렇게 흘러갈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 역사가 아니었다. 조조라는 사람의 성격이 그러했다. 그는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아니었다. 중원을 평정한 지금 남쪽을 노릴 것이었다. 창밖으로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가 어둠 속에서 춤을 췄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쓰기 시작했다. 형주의 지형, 강동의 세력, 조조의 군대. 모든 것을 분석하고 계산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서 있었다. 들어오십시오. 문이 열리고 관우가 들어왔다. 그는 촛불 아래서 나를 바라보았다. 잠을 주무시지 않습니까, 선생? 할 일이 많습니다. 나는 담담하게 답했다. 관우가 내 책상을 바라보았다. 지도와 글들이 가득했다. 정말 조조가 올 것이라 확신하십니까? 예, 확신합니다. 근거가 무엇입니까?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조조는 야심가입니다. 하지만 신중한 야심가입니다. 중원을 평정하느라 지친 군사들을 쉬게 한 뒤 석 달쯤 후에 움직일 것입니다. 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합리적인 분석입니다. 그가 돌아서려다 멈췄다. 선생,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왜 형님을 선택하셨습니까? 관우가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진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충성스럽고 강직한 눈빛이었다. 유비 장군은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전쟁에서 자주 지고 땅도 없고 힘도 약합니다. 관우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하지만 나는 계속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분은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조도 손권도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다움입니다. 관우가 한참을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선생. 석 달을 기다리겠습니다. 그가 문을 나섰다. 나는 다시 혼자 남았다. 촛불이 흔들렸다.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앞으로 더 많은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아니, 두려웠지만 견딜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이제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창밖의 눈이 점점 더 세차게 내렸다. 나는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석 달 후를 준비하면서 말이다.
삼장 예언의 성취. 석 달이 흘렀다.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 하늘을 바라보았다. 북쪽에서 먼지 구름이 일어나기를 기다렸다. 조조의 군대가 움직이기를 기다렸다. 관우와 장비는 여전히 나를 의심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부드러워졌다. 가끔 내가 쓴 글을 읽어보기도 했다. 전략과 지형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다. 유비는 나를 믿어주었다. 그는 매일 나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천하의 형세에 대해, 백성의 삶에 대해 그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좋았다. 선생, 조조가 정말 올까요? 유비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올 것입니다, 유 장군. 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다. 머지않아 소식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었다. 급한 발소리가 밤의 정적을 깼다.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선생, 유 장군님, 큰일 났습니다. 유표의 전령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조조가 대군을 이끌고 남하고 있습니다. 형주를 향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드디어 왔다. 내가 예언한 그 순간이. 유비가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존경이 섞여 있었다. 선생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관우와 장비가 급히 달려왔다. 그들은 전령의 말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다. 정말로 왔단 말입니까? 장비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석 달, 정확히 석 달 만입니다. 관우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선생의 예언이 적중했습니다. 우리는 급히 유표를 찾아갔다. 대청에는 이미 많은 신하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조조의 군대가 얼마나 됩니까? 유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80만이라고 합니다. 공. 신하가 답했다. 수군과 육군을 합쳐 80만입니다. 대청이 술렁거렸다. 80만. 형주의 군사는 고작 10만이었다. 우리는 끝장입니다. 유표가 절망적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앞으로 나섰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표공.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손권과 동맹을 맺어야 합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형주와 강동이 힘을 합치면 조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유표의 아들 유종이 비웃었다. 손권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는 오히려 우리를 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유비 장군이 가셔야 합니다. 나는 유비를 바라보았다. 장군께서 강동으로 가셔서 손권을 설득하셔야 합니다. 유비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선생. 가겠습니다. 유표가 한숨을 쉬었다. 좋네. 유비, 자네에게 맡기겠네. 우리는 대청을 나왔다. 밖에는 달이 떠 있었다. 선생, 강동으로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유비가 내게 물었다. 물론입니다, 유 장군. 나는 즉시 답했다. 손권을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관우가 앞으로 나섰다. 선생, 제가 틀렸습니다. 그가 깊이 절을 올렸다. 선생의 지혜를 의심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장비도 머리를 숙였다. 저도 사과드립니다, 선생. 나는 그들을 일으켜 세웠다.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 함께 조조를 막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 날 새벽 강동으로 떠났다. 배를 타고 장강을 따라 내려갔다. 거대한 강물이 우리를 실어 날랐다. 배 위에서 나는 생각에 잠겼다. 손권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그는 신중한 사람이었다. 쉽게 조조와 맞서려 하지 않을 것이다. 선생,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유비가 내 옆에 앉았다. 손권을 설득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겠지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솔직하게 답했다. 손권의 신하들은 항복을 주장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자존심을 건드려야 합니다. 나는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다. 조조에게 굴복하는 것이 얼마나 치욕인지를 깨닫게 해야 합니다. 유비가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을 믿겠습니다. 사흘 후 우리는 강동에 도착했다. 손권의 성은 웅장하고 견고했다. 우리는 성문 앞에서 기다렸다. 손권의 신하 장소가 우리를 맞이했다. 그는 냉담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유비 장군,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손권공을 뵙고 싶습니다. 유비가 정중하게 말했다.
장소가 코웃음을 쳤다. 지금 주군께서는 바쁘십니다. 조조가 남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왔습니다. 나는 앞으로 나섰다. 조조를 막기 위해 왔습니다. 장소가 나를 훑어보았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제갈량이라고 합니다. 장소의 눈빛이 변했다. 복룡 선생이라는 분입니까?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장소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그가 성 안으로 들어갔다. 한참 후 다시 나와서 말했다. 주군께서 만나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손권의 대전으로 안내되었다. 손권은 젊었다. 30이 채 되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예리하고 날카로웠다. 유비 장군, 오랜만입니다. 손권이 차갑게 인사했다. 손권공,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유비가 절을 올렸다. 손권의 시선이 나에게 향했다. 제갈량 선생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나는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조조를 함께 막자고 제안하러 왔습니다. 대전이 술렁거렸다. 손권의 신하들이 웅성거렸다. 조조를 막는다고요? 손권이 냉소를 지었다. 80만 대군을 어떻게 막는다는 것입니까? 형주와 강동이 힘을 합치면 가능합니다. 형주는 이미 끝났습니다. 장소가 비웃으며 말했다. 유표는 늙고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비 장군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유비를 가리켰다. 장군께서 형주를 맡으실 것입니다. 형주를 맡는다고요? 손권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유표가 죽으면 형주는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나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때 유비 장군께서 형주를 안정시키실 것입니다. 손권이 잠시 생각했다. 조조의 대군을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불입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불로 조조의 수군을 태워야 합니다. 대전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나를 바라보았다. 불로 태운다고요? 손권이 천천히 물었다. 조조의 군사들은 북방 사람들입니다. 나는 설명을 시작했다. 배를 타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멀미를 방지하기 위해 배를 쇠사슬로 연결할 것입니다. 손권의 눈빛이 변했다. 계속하십시오. 쇠사슬로 연결된 배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곳에 불을 지르면 모두 타버릴 것입니다. 장소가 반박했다. 어떻게 불을 지른다는 것입니까? 조조가 바보가 아닙니다. 겨울에는 북서풍이 붑니다. 나는 하늘을 가리켰다. 하지만 며칠 동안은 동남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이용하면 됩니다. 손권이 일어섰다. 그는 나에게 다가왔다. 선생, 정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능합니다, 손권공.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공께서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무슨 결단입니까? 항복할 것인가 싸울 것인가의 결단입니다. 손권의 얼굴이 굳어졌다. 항복하면 강동은 안전할 것입니다.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하지만 공께서는 조조의 신하가 되실 것입니다. 평생 고개를 숙이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손권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다. 싸우면 위험합니다. 나는 계속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기면 공께서는 천하의 3분의 1을 차지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이 조용했다. 손권은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갑자기 칼을 뽑았다. 탁자를 내리쳤다. 탁자가 두 동강이 났다. 싸우겠소. 손권이 외쳤다. 조조와 싸우겠소. 대전이 환호로 가득 찼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성공했다. 손권의 마음을 움직였다. 유비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감사합니다, 선생. 관우와 장비도 웃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나를 완전히 믿었다. 손권이 나에게 다가왔다. 선생,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적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조조를 맞이해야 합니다. 왜 그곳입니까? 강폭이 좁고 물살이 빠릅니다. 나는 설명했다. 배가 많으면 오히려 불리한 곳입니다. 손권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밤새 작전을 짰다. 손권의 대도독 주유도 함께했다. 그는 뛰어난 장수였다. 선생의 계책이 훌륭합니다. 주유가 인정했다. 하지만 동남풍이 불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불 것입니다. 나는 확신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불 것입니다. 주유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새벽이 밝아왔다. 우리는 적벽으로 향했다. 조조와의 마지막 대결이 기다리고 있었다.